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요, 젠슨 황기, 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치킨이 아니라 삼겹살이에요.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주 한국을 찾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뉴스는 세 가지인데요. 세계 식량 물가가 드디어 꺾였다는 소식하고 미국 집값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월 5일에 김포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어요.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이후로 한 7개월 만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뭐라고 해치마했냐면요. 한국은 세계의 제조 허브다. 우리가 개발하는 로보틱스 기술, 피지컬 AI 기술을 이곳 산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피지컬 AI가 뭐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AI라고 하면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건 디지털 세계 안에서만 작동하는 AI인 거죠. 그런데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AI예요. 로봇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거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거나 드론이 물류 배송을 하는 것처럼요. 쉽게 말하면 AI에 몸을 달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한국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피지컬 AI를 실제로 구현하려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야 해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인프라. 이게 다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거든요. 한국은 자동차, 가전, 철강, 조선, 반도체 전부 다 갖고 있는 나라니까요. 젠슨 황 입장에서는 피지컬 AI를 테스트하고 상용화할 최적의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뭘 했냐면요. 저녁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고깃집 형님 저요에서 삼겹살 회식을 한 거예요. 참석자가 누구냐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한국 재계 빅3가 한 자리에 모인 거죠. 폭탄주도 같이 마셨다고 해요. 지난해 10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맥을 했었잖아요. 그때가 깐부 회동이었고 이번에는 형님 회동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SK는 AI 반도체 메모리인 HBM을 만들고 있고 LG는 로봇과 자율주행, 가전 분야에서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이 있고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AI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젠슨 황기, 이 세 회사와 동시에 만났다는 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한국에서 피지컬 AI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후 일정도 빡빡해요. 6일에는 게임 대부 페이커와 만났고요. 7일에는 김택진 NC 대표를 만나고 잠실구장에서 프로야구 시구를 합니다. 8일에는 LG와 현대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서 피지컬 AI, 로보틱스 협력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 피지컬 AI 동맹을 맺으면 한국이 차세대 AI 산업의 핵심 제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반도체 설계는 미국, 제조는 대만 이런 구도였잖아요. 그런데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로봇을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젠슨 황기 직접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나 공장 설립 같은 발표는 없었거든요. 비전과 협력 의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가 직접 와서 한국 재벌 총수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참고로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요.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는 회사인 거죠. 이 회사가 왜 한국에 공을 들이냐? AI 칩만 팔아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칩이 실제로 쓰이는 곳 로봇 공장이나 자율주행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니까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이번 방안에서 구체적인 MOU나 투자 발표가 나올지는 8일 일정이 끝나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의 피지컬 AI 합작 법인이나 공동연구소 설립 같은 뉴스가 하반기 중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식량 물가가 드디어 떨어졌어요. 올해 들어서 계속 오르기만 했었거든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겁니다. UN 식량 농업기구, 줄여서 FAO라고 하죠. 이 기구가 매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쌀, 밀, 옥수수 같은 곡물부터 식용유, 고기, 유제품, 설탕까지 5개 품목군의 국제 가격을 종합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든 거예요.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5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30.8포인트를 기록했어요. 4월이 131.0이었으니까 0.2% 떨어진 거죠. 숫자만 보면 아주 미세한 하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올랐었거든요. 그 상승세가 멈추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거라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품목별로 좀 자세히 보면요. 유지류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유지류 지수가 185.0포인트인데 전월 193.9에서 무려 4.6%나 떨어진 거예요. 파묘 가격이 크게 내린 게 주된 원인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파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공급이 늘어난 거죠. 유제품도 내렸어요. 전월 대비 0.5% 하락해서 119.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치즈 가격이 떨어진 게 주요 원인인데 유럽에서 우유 생산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오른 것도 있어요. 곡물 가격은 114.3포인트로 전월 111.3에서 2.6% 올랐고요. 설탕 가격은 아예 급등했어요. 95.1포인트로 전월 대비 7.5%나 뛰었습니다. 브라질 사탕수수 수확량이 기대에 못 미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장바구니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세계 식량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식료품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특히 식용유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까 라면이나 과자, 빵 같은 가공식품 원가가 좀 낮아질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장 내일 마트에서 가격이 내리지는 않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식품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거죠. 다만 주의할 부분도 있어요. 설탕 가격이 7.5%나 급등했다는 건 커피나 음료, 제과류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곡물도 올랐으니까 밀가루, 빵, 면류 가격은 아직 안심하기 이른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락했지만 품목마다 방향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2.9% 높은 수준이에요. 작년보다는 아직 비싸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량 물가 잡혔다고 선언하기에는 좀 이른 거고요. 상승세가 멈추는 첫 신호가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FAO 식량 가격 지수가 가장 높았던 게 2022년 3월이었어요. 그때 159.3까지 갔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였죠. 지금 130.8이면 그때보다는 많이 내렸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이 95 정도였으니까 아직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건 분명한 거고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하반기 장바구니 물가의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집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랑 무관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48%예요. 6월 4일에 프레디 맥이 발표한 수치인데요. 올해 2월에 한때 6%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쭉 올라서 6.48까지 온 거예요. 프레디 맥이 뭐냐면요. 미국 정부가 만든 주택담보대출 전문 기관이에요. 미국 모기지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매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담대 금리를 발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한테 금리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모기지 금리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이걸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연준 기준금리는 은행끼리 하루짜리 돈을 빌려줄 때 쓰는 금리예요. 아주 짧은 기간의 금리인 거죠. 그런데 모기지는 30년짜리 대출이잖아요.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건데 하루짜리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왜 안 내려가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직 안 사라졌어요. 이란과의 분쟁으로 유가가 높은 상태이고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장기 채권 사려면 더 높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가 더 무서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법과 이민 법안이 통과되면 2034년까지 연방 적자가 3조 4천억 달러나 더 늘어나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600조 원이에요. 정부가 이 돈을 빌리려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야 하잖아요. 국채 물량이 넘쳐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금리는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연준도 이걸 알고 있어서요.
6월 16일에서 17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내려봐야 모기지 금리에는 효과가 없고 잘못 내리면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어요. 미국 장기 금리가 높으면 글로벌 자금이 미국 채권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60원까지 올랐잖아요. 미국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것도 한 원인인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함부로 못 내리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한국만 내리면.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외국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준금리도 올해 2.5%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담대 금리가 당분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미국 집 살 사람들은 고생이지만 우리나라 주담대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도 언제 금리 내려주나 기대하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주담대 변동금리가 4.2에서 5.3% 사이거든요. 고정금리는 4.5에서 5.5% 정도 되고요. 미국 금리가 안 내려오는 한 이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이에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년 하반기에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대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젠슨 황해 방안은 AI 산업의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 시대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세계 식량 물가는 5개월 만에 처음 꺾이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 모기지 금리 고착은 글로벌 고금리 환경이 쉽게 안 풀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어요. 세 가지 뉴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과도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AI 혁명, 물가 전환점, 금리 구조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 일상과 투자, 그리고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매일 양질의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코노클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